아이고, 또 깨졌네! 물 한 동이 제대로 길어 오지 못하고 장작 하나 시원하게 패지 못하던 하인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집안일에는 영 서툰 사내였지요. 그런데 그 하인이 훗날 사또의 악행을 드러내고 백성들을 구하게 됩니다. 대체 그 사내는 왜 양반집 하인으로 들어온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밤마실 야담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어느 고을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8살 난 아들 윤서와 오래도록 부엌을 지켜온 늙은 하인 복례뿐이었지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집은 참으로 화목한 집안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이 마당에 나와 크게 기지개를 켰고 윤서는 그런 아버지의 등에 매달려 깔깔 웃곤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잔소리를 하는 듯 하면서도 끝내 웃음을 감추지 못하였지요. 세 식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하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몸져 눕더니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그 뒤로 집안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마당은 전보다 더 쓸쓸해 보였고 아이의 웃음소리도 뚝 끊기고 말았지요. 최 씨 부인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고 윤서는 너무 일찍 아버지 없는 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행실이 반듯했으며 속도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 해도 남편의 빈자리는 견디기 어려운 법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항상 옆에 있던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더욱 사무쳤고 아침이 되면 마루 끝에 놓인 신발 한 켤레가 비어있는 것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최 씨 부인은 마음 놓고 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울음을 터뜨리면 어린 윤서가 그 소리를 들을 터였고 어머니마저 무너지면 이 집안이 기댈 곳이 아주 없어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허리를 곧게 세웠고 윤서 앞에서는 애써 담담한 얼굴을 하려 하였지요. 그러나 깊은 밤 아무도 없을 때 방문을 닫고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는 날이 적지 않았습니다. 윤서도 아버지를 잃은 뒤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웃음도 많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마루 끝에 혼자 조용히 앉아 마당만 멍하니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지요. 누가 말을 걸어도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먼저 입을 여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어린아이라 해도 슬픔을 모를 리 없었고 나름대로 그 마음을 가슴속에 눌러두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복례는 이 집에서 오랫동안 부엌일을 맡아 온 하인이었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마련하며 집안의 끼니를 챙겼지요. 예전에도 그랬고 대감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복례는 하루도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늙은 몸이었으나 맡은 일만큼은 묵묵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한 술만 더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운을 차리지요. 윤서는 대답 없이 숟가락을 들었고 복례는 그런 아이를 보며 남몰래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 늙은 하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밥대를 지키는 것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밥만 지어서는 집안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장작이 떨어지면 팰 사람이 없었고 물동이가 비면 길어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담장 한쪽이 허물어져도 손볼 사람이 없었고 곡식자루처럼 무거운 것을 옮길 때에도 선뜻 나설 손이 없었지요. 복례가 애를 써 보아도 늙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직접 도끼를 쥐어보기도 하고 마당가에 쌓인 장작을 옮겨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해보지 않던 일을 여인이 하루아침에 능숙하게 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고 허리에는 통증이 왔지만 그런다고 집안일이 저절로 풀리지는 않았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걱정조차 하지 않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살림을 짓누르는 근심이 되어 쌓여갔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고을 사또가 최 씨 부인의 집에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 살림이 어려워진 것은 없는지, 관아에서 도울 일은 없는지 말을 전해온 것이지요. 최 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한 달 남짓, 아직 경황이 없는 때의 관아에서 먼저 살펴준다 하니 고맙게 여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사또의 속마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눈독을 들인 것은 다름 아닌 이 집안의 재산이었지요. 사또가 보낸 사람은 안부만 묻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집안 형편을 찬찬히 살피며 이것저것 눈여겨보고 갔습니다. 대감이 죽고 집안에는 젊은 과부와 어린아이만 남았으니 예전과는 사정이 달라졌다고 여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그런 속내를 미처 알아채지 못하였지요. 최 씨 부인의 걱정은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였지요. 남편 없이 이 집을 지켜야 한다는 일, 어린 윤서를 홀로 키워야 한다는 일,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살림의 무게가 한꺼번에 가슴을 눌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최 씨 부인은 마침내 남자 하인을 하나 들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남자 하인을 구한다는 소문은 며칠 지나지 않아 고을 안팎으로 퍼졌습니다. 그러나 선뜻 찾아오는 이는 없었습니다. 과부가 사는 집에 사내 하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 입에 좋게 오르내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닷새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누군가 쉽사리 들어오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복례가 나가보니 웬 젊은 사내 하나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키는 제법 훤칠하였으나 건장한 장정의 몸은 아니었지요. 그 사내는 복례를 보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복례는 사내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본 뒤 말없이 안으로 데려갔고 잠시 뒤 최 씨 부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다짜고짜 무릎을 꿇고 마당 한가운데 엎드리다시피 하며 제발 한 번만 써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다 떨어졌으니 밥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하였지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다급하게 들리던지 곁에서 듣는 이까지 잠시 말을 잇지 못할 만큼 절박해 보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사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과부가 된 뒤로는 남의 어려운 사정이 예전보다 더 크게 눈에 들어오는 법이었지요. 결국 최 씨 부인은 복례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일단 며칠 지켜봅시다. 복례는 못 믿어온 얼굴을 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님이 이미 말을 꺼낸 뒤에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었지요. 사내의 이름은 만복이라 하였습니다. 만복은 그날부터 행랑채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하인 일을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첫날부터 일이 영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장작을 패보라고 하였더니 도끼를 쥔 손부터가 몹시 어설펐습니다. 한 번 내리칠 때마다 도끼날이 빗나가기 일쑤였고
장작은 쪼개지기는커녕 옆으로 대굴대굴 굴러가기만 하였지요. 땀은 비 오듯 흘리는데 패놓은 장작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복례는 부엌 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혀를 차고 말았습니다. 평생 도끼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사람 같았기 때문입니다. 물 길어 오는 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동이를 지게에 얹어 오기는 하였으나 집에 닿기도 전에 반쯤은 흘려버리기 일쑤였지요. 물동이를 이고 오는 모습이 어찌나 불안한지 보고 있던 사람이 먼저 가슴이 조마조마할 정도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눈빛만 보아도 사람을 잘못 들인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엿보였습니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것을 나르라 하면 중간에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고 담장을 손보라 하면 오히려 흙벽을 더 허물어뜨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복례는 날이 갈수록 미심쩍어졌고 최 씨 부인도 속으로는 한숨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나 갈 곳 없다고 무릎까지 꿇던 처음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혀 차마 그만 나가라고 하지는 못하였지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힘쓰는 일에는 몹시 서툴렀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또 다른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윤서가 마루 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반만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은 뒤였지요. 만복은 마당을 쓸다가 그런 윤서를 보았지만 바로 다가가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한동안 모른 채 제 일을 하던 만복은 이내 슬며시 마루 가까이로 다가와 빗자루 끝으로 흙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서툴게 그린 토끼 한 마리였습니다. 만복은 그 그림을 들여다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귀가 너무 큽니다. 이러다 바람 불면 날아가겠습니다. 그제야 윤서는 고개를 돌려 흙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리내어 웃지는 않았으나 입가에는 아주 엷은 미소가 번졌지요. 다음 날도 윤서는 마루 끝에 혼자 앉아 한동안 마당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윤서를 잠깐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마당 한쪽에 앉아 자투리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서툴렀고 모양도 삐뚤었지만 몇 번이고 고쳐 깎으며 끝내 작은 나무말 하나를 만들었지요. 한참 뒤 만복은 그것을 마루 끝에 살며시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잘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만 도련님 드리려고 만든 것입니다. 윤서는 한동안 그 삐뚤한 나무말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윤서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웃음이 스쳤지요. 그 모습을 본 복례는 하던 일을 멈추었고 최 씨 부인도 그제야 만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만복은 장작을 패는 일도 서툴고 물을 길어오는 일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데에는 뜻밖의 세심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만복이 이 집에 들어온 지 보름쯤 지났지만 힘쓰는 일은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복례는 그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 최 씨 부인도 이제는 그 서투름에 크게 화를 내기보다 체념에 가까운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답답함 속에서도 이 집 안의 공기가 보름 전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윤서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뒤로 마루에만 앉아 있던 아이가 요즘은 마당에 내려오는 날이 부쩍 잦아졌지요. 만복이 마당을 쓸고 있으면 슬그머니 다가와 옆에 서 있었고 만복이 장작과 씨름하고 있으면
가까운 곳에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말을 먼저 거는 것은 아직 드문 일이었지만 만복의 곁에 있는 시간만은 분명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윤서에게 억지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면 받아주고 물러서면 그대로 두었지요. 다만 윤서가 곁에 있을 때면 혼잣말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마당에 줄지어 가는 개미를 보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처마 밑을 드나드는 제비를 보며 올해도 같은 자리에 집을 짓는가 보다 하는 식이었지요. 아이에게 말을 붙인다기보다 그저 혼자 중얼거리는 듯 했기 때문에 윤서도 대답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 말을 가만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만복이 마당 한쪽에 쪼그려 앉아 흘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지요. 윤서가 슬금슬금 다가와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니 나뭇가지 끝으로 글자 하나를 또박또박 쓰고 있었습니다. 하늘천자였지요. 만복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게 무슨 글자인 줄 아십니까? 윤서는 안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만복이 그제야 고개를 들어 빙긋 웃으며 그러면 따지 자는 쓸 줄 아느냐고 물었지요. 윤서가 나뭇가지를 받아 들고 하늘천자 옆에 삐뚤빼뚤 따지 자를 썼습니다. 잘 쓰셨다고 만복이 칭찬하자 윤서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처음 보는 웃음이었지요. 그 뒤로 둘 사이에는 작은 놀이가 하나 생겼습니다. 만복이 마당에 글자를 쓰면 윤서가 맞히고, 윤서가 글자를 쓰면 만복이 일부러 틀리는 것이었지요. 만복이 엉뚱한 답을 내놓을 때마다 윤서는 아니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고, 가끔은 그 모습이 우스운지 소리 내어 웃기도 했습니다. 마루에서 그 광경을 본 복례가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 마당에서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복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갔고, 그날 저녁 만복의 밥상에는 반찬이 하나 더 얹혀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도 그 변화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윤서가 만복을 따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놓이면서도 동시에 아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아이가 저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저 웃음을 만들어 주었어야 할 사람은 아이의 아버지였다는 생각이 뒤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은 그 마음을 삼켰습니다. 아이가 웃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었지요. 만복은 윤서에게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힘에 겨운 일을 하고 있으면 만복은 말없이 다가와 손을 보태곤 했지요. 서툴기는 했지만 그래도 둘이 함께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넘보지 않았고 하인으로서 지켜야 할 선도 알고 있었지요. 최 씨 부인이 시키면 그때 움직였고, 시키지 않은 일은 조용히 살피다가 꼭 필요할 때만 슬그머니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최 씨 부인은 만복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례 역시 전과는 사뭇 다른 눈으로 만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끼 하나 제대로 못 잡는 쓸모없는 하인이라 여겼었지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 이 사람에게는 힘보다 앞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복례가 부엌에서 무거운 솥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었는데, 만복이 그것을 어찌 알았는지 다음 날부터 부엌 쪽 장작을 미리 날라다 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먼저 나서서 거드는 그 마음에 복례도 조금씩 마음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만복은 가끔 뜻밖의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장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마을 사람들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고 누가 무심코 꺼낸 한마디에도 잠시 생각하는 듯한 얼굴을 할 때가 있었지요. 또 최 씨 부인과 복례가 마루에서 살림 이야기를 나눌 때면 마당일을 하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귀를 기울이는 듯한 기색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누가 돌아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제 할 일만 하고 있었지요. 보통 하인이라면 주인집 살림 걱정에 그토록 마음을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만복이 눈치가 빠르고 남의 사정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여겼을 뿐이었지요. 힘은 모자라도 마음은 바른 사내라고 생각했으니 더 깊이 의심할 까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뜻밖의 손님 하나가 최 씨 부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사또 밑에서 아전 노릇을 하는 박춘길이라는 자가 볼일이 있다며 대문 안으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박춘길이 최 씨 부인의 집을 찾아온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걸음이 제 집 드나들듯 거리낌이 없었지요. 복례가 누구시냐고 묻기도 전에 마당 한가운데를 지나 마루 앞에 딱 서더니 사또께서 보내셔서 왔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공손한 듯 했으나 눈은 이미 안채와 곳간 쪽을 훑고 있었지요. 최 씨 부인이 마루에 나오자 박춘길은 허리를 살짝 굽히며 말을 꺼냈습니다. 올해 세곡을 거두는데 이 집에서 내야 할 양이 작년보다 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농사지은 땅이 늘지도 않았는데 세곡이 느는 까닭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박춘길은 올해부터 매기는 법이 달라졌다며 장부에 글이 적혀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장부를 볼 수 있겠느냐고 하자 박춘길은 슬쩍 웃으며 관아의 장부를 민가에서 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잘라 말했지요. 만복은 그때 마당 한쪽에서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쓸기만 하는 듯 보였지만 귀는 마루 쪽에 가 있었지요. 박춘길이 돌아간 뒤 최 씨 부인은 마루에 앉은 채 한참 동안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복례가 걱정스러운 낯빛으로 곁을 서성였지만 최 씨 부인은 괜찮다며 고개만 저었지요. 며칠 뒤 최 씨 부인의 집에 또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이 집 땅을 부쳐먹고 살던 소작인 노부부가 울상을 한 채 찾아온 것이지요. 관아에서 사람이 나와 내년부터는 그 땅의 소작을 다른 데서 거두어 갈 수도 있다는 말을 하여 겁을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땅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 노부부에게 맡겨 오던 것이었고 소작을 다른 이가 거두어 간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부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제발 알아봐 달라고 사정하였고 최 씨 부인은 우선 관아 쪽 사정을 알아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복은 그날도 마당에 있었습니다. 소작인 노부부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빗자루를 든 채 한참 서 있었지요. 그리고 이튿날 장에 다녀온 뒤 최 씨 부인에게 슬쩍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올해 세곡이 늘어난 집이 이 집만이 아니라 고을 여기저기에 제법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장터에서 만난 사람 하나가 세곡을 매기는 법이 달라진 적은 없다고 하더라는 말도 덧붙였지요. 그저 장터에서 주어들은 이야기를 무심히 전하는 것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이 바뀐 적이 없는데 세곡이 늘었다면 누군가가 제멋대로 손을 댄 것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 부인은 만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만복은
이미 마당 쪽으로 돌아서서 장작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무언가 물어볼까 하다가도 저 사람이 그런 것까지 알 리 있겠느냐 싶어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즈음 고을 안에서는 수상한 일이 하나둘 더 불거지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곡식을 사고 파는 되통이 예전과 다르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지요. 한 되라 하고 퍼주는데 실제로 담기는 양은 한 되가 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사치들이 수근거렸고 백성들은 왜 곡식이 자꾸 모자라는지 고개를 갸웃했지만 관아에 나서서 따질 배짱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복은 어느 날 장에서 돌아오며 되통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장에서 쓰던 낡은 것을 싸게 샀다고 했지요. 집에서 곡식 덜었을 때 쓰면 편할 것이라며 부엌에 놓아두었습니다. 복례가 그 되통을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이 되통이 좀 작은 것 같은데. 만복은 그렇습니까 하며 머리를 긁적였지요. 그런데 복례가 예전에 쓰던 되통과 나란히 놓고 보니 새 것이 확실히 작았습니다. 장에서 파는 되통의 크기가 줄어든 것이 눈으로도 보이는 것이었지요. 복례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까지는 깊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박춘길은 심심하면 최 씨 부인의 집을 들락거렸습니다. 올 때마다 다른 보릴이라는 이유를 대긴 했지만 올 때마다 곳간 쪽을 살피고 가는 것은 매 한 가지였지요. 하인 주제에 옆에서 듣고 있던 만복에게 박춘길이 눈을 흘긴 적도 있었지요. 만복은 고개를 푹 숙이고 물러났지만 물러나면서 박춘길의 신발 끝에 묻은 흙빛깔을 보았습니다. 관아에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들렀다 온 흙이었지요. 만복은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춘길이 돌아간 뒤 최 씨 부인이 한숨을 내쉬며 복례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관아 쪽에서 자꾸 사람이 오니 마음이 편치 않다고요. 복례도 조심스럽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대감님 살아 계실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고요. 만복은 마당에서 해진 울타리를 고치고 있었는데 그 말이 귀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지요. 다만 그 다음 날 만복은 최 씨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세곡 낼 때 양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좋겠다고요. 자기가 장터에서 들으니 내라는 대로 냈다가 나중에 곤란해진 집이 한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최 씨 부인은 만복을 보는 눈이 또 한 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장작은 여전히 못 패지만 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덜 불안하다는 느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또 쪽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세곡을 부풀려 거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작인들을 겁주어 쫓아내고 되통을 줄여 백성의 몫을 빼앗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한 번도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더러운 일은 박춘길이 했고 사또는 늘 깨끗한 얼굴로 관아에 앉아 있었지요. 누가 억울한 일을 호소하러 가도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잘 알아보겠다고만 하고 돌아서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사또가 무능한 것인지 무심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실은 그 모든 것의 맨 꼭대기에 사또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만복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씩 맞추어 가고 있었지요. 장터에서 주어들은 이야기, 박춘길의 발길이 향하는 곳, 세곡 장부의 앞뒤가 맞지 않는 숫자, 소작인들이 쫓겨나는 순서, 되통의 크기가 줄어든 시기. 그 모든 것이 만복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복은 아무에게도 그 그림을 보여주지 않았지요. 여전히 장작을 패다 도끼를 놓치고 물동이를 옮기다 넘어질 뻔하고 마당 한쪽에서 윤서와 흙바닥에 글씨를 쓰며 놀아주는 서투르고 다정한 하인일 뿐이었습니다. 다만 밤이면 만복의 눈은 낮과 달랐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만복은 무언가를 세고 있었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마른 하늘이 좀처럼 풀리지 않더니 석 달 가까이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았지요. 논바닥은 갈라지고 밭작물은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장터에 나가도 사람들 얼굴이 밝지 않았고 내놓을 물건도 살만한 물건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흉년이 든 것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집도 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땅에서 거두는 것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드니 곳간도 날이 갈수록 비어갔지요. 복내는 밥을 지을 때마다 쌀을 아껴야 했고 밥상에 오르는 반찬도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장부를 들여다볼 때마다 얼굴이 굳어지곤 하였습니다. 윤서는 밥그릇에 담기는 양이 줄어든 것을 알아차리고도 아무 말 없이 먹는 아이였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배고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지요.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던 때에 나라에서 흉년든 고을에 구휼미를 내렸습니다. 굶주리는 백성이 없도록 곡식을 풀라는 뜻이었지요. 고을 사람들 사이에는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겠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사또는 관아 앞마당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라에서 내려온 곡식을 고루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한 집도 빠뜨리지 않겠다고 굶는 백성이 없게 하겠다고 하였지요. 백성들은 그 말을 믿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백성을 위하는 사또의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백성들에게 돌아간 곡식은 기대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한 집에 돌아가는 양이 너무 적어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할 정도였지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원래 이런 것인가 보다 하고 물러났습니다. 사또가 직접 나서서 하는 일인데 설마 속이겠느냐는 생각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복은 그날 관아 앞에 나가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길에 잠시 구경하는 것처럼 사람들 틈에 서 있었지요. 아무도 그 어수룩한 하인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쌓여있는 곡식 가마니와 실제로 풀려나가는 양을 가만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관아 뒤편으로 수레 하나가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수레 위에는 곡식 자루가 실려 있었고 그 곁에는 박춘계 같은 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지요. 만복은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마당일을 하고 윤서와 가끔씩 글자놀이를 하고 저녁이 되자 행랑채 처마 밑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다를 것이 없었지만 생각이 많아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새벽에 몰래 집을 나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나갔다가 날이 밝기 전에 돌아오곤 했지요. 신발에 묻은 흙이 평소와 다를 때도 있었으나 집안 사람들은 그 뜻까지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만복이 무언가를 살피고 다니는 듯하다는 느낌만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그 사이 사또는 점점 더 대범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춘길이 다시 최 씨 부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말이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흉년의 세곡을 제때 내지 못하면 땅을 내놓아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최 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땅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지켜온 것이었고, 훗날 윤서에게 물려줄 몇 안 되는 살림이었습니다. 박춘길은 곧바로 몰아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또께 잘 말씀드리면 봐주실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며 일부러 말을 흐렸지요. 최 씨 부인은 그 말 속에 어떤 뜻이 들어있는지 이번에는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가만히 있어서는 이 일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박춘길이 돌아간 뒤에도 최 씨 부인은 한동안 마루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복례가 곁에 와 앉았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윤서는 어머니 얼굴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고, 만복은 마당 한쪽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조심스럽게 최 씨 부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장 땅을 내놓겠다는 답부터 하지는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흉년에 세곡을 못 냈다고 해서 바로 땅을 빼앗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하였지요. 최 씨 부인은 놀라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복은 괜히 멋쩍은 얼굴을 하며 떠돌아다니며 이런저런 말을 주워들은 것이 있다고만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 덕에 최 씨 부인은 조금이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한편 사또 쪽에서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집이 예전처럼 쉽게 겁을 먹고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그 까닭이 궁금하였고, 그 집에 들어온 하인 이야기를 박춘길에게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떠돌다 온 듯한 어수룩한 하인일 뿐이라는 것이었지요. 사또는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꺼림칙한 생각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겉으로는 여전히 예전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윤서도 이제는 만복 곁에 오래 붙어 있는 날이 많아졌지요. 어머니 얼굴이 어두울수록 윤서는 더 자주 만복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관아 앞으로 백성들을 다시 모이라는 전갈이 돌았습니다. 사또가 구휼미를 한 번 더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었지요. 백성들은 다시 기대를 품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또 한 번 사람들 앞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만복도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다를 것이 없었지만 눈빛은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한참 마당을 쓸던 만복은 문득 손을 멈추고 하늘을 한 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은 날이 맑겠습니다.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으리라는 것만은 어쩐지 그 집안 공기부터 먼저 알고 있는 듯하였지요. 관아 앞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흉년에 지친 얼굴들이었지요. 볼이 꺼진 노인도 있었고 아이를 업은 젊은 어미도 있었으며 빈 자루를 들고 온 사내들도 보였습니다. 고을 안팎에서 백성들이 구휼미를 받으러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곡식 가마니가 쌓여 있었고 그 앞에는 박춘길이 장부를 펼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사또가 관아 대청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단정한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백성을 걱정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지요. 사또는 마당 가운데에 서서 사방을 한번 둘러본 뒤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라에서 내려보낸 곡식을 오늘 다시 나누어 주겠노라고, 한 집도 빠짐없이 돌아가게 하겠노라고 하였지요. 백성들은 고개를 숙여 고마워했습니다. 최 씨 부인도 그 자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복례와 윤서를 데리고 마당 한쪽에 서 있었지요. 만복도 함께였습니다.
짐을 들어 주러 따라온 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만복은 사람들 틈에 섞여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곡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춘길이 이름을 부르면 백성들이 하나씩 앞으로 나와 곡식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받아든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이상하다는 빛이었습니다. 양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지요. 쌓여있는 가마니 수에 비해 실제로 풀리는 양이 턱없이 모자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또 앞에서 대놓고 적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속으로만 삼키며 물러날 뿐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만복이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조용히 서 있던 그 사내가 마당 한가운데로 나선 것이지요. 박춘길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최 씨 부인, 집 하인이라는 것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치려는 순간 만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전과 달랐습니다. 만복은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라에서 이 고을에 내려보낸 구휼미가 모두 몇 가만이었느냐고요. 사또의 눈빛이 바로 달라졌습니다. 박춘길은 하인 주제에 무슨 소리냐며 당장 물러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만복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또렷하게 말하였습니다. 나라에서 내려온 구휼미는 300가마니인데 오늘 이 마당에 쌓인 것은 100가마니도 채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곡식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백성들의 눈이 만복과 사또 사이를 오갔지요. 사또의 얼굴이 잠깐 굳었으나 이내 웃는 낯을 지었습니다. 미친 하인이 헛소리를 한다며 당장 끌어내라고 하였지요. 박춘길이 관아 사람들을 불러 만복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때 만복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붉은 끈이 달린 배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마패 2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만복은 그것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말이 떨어지자 마당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굳었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였고 박춘길은 손을 뻗은 채 멈추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에서도 방금 전까지 남아있던 점잖은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지요. 만복은 마패를 든 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이석염이며 조정의 명을 받고 이 고을에 숨어 들어온 암행어사라고 하였습니다. 마당 여기저기에서 놀란 기색이 번졌습니다. 장작도 제대로 못 패던 그 하인이 암행어사라는 말에 최 씨 부인의 집 사정을 아는 이들은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이석염은 사또를 향해 걸어가며 말하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고을의 상황을 수상하게 여기고 있었다고요. 세곡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백성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나라에서 내린 것은 줄어드는데 사또 쪽 곳간만 불어난다는 말이 이미 고을 밖에까지 퍼져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또가 겉으로는 늘 점잖고 깨끗한 척을 하였기에 쉽게 꼬투리를 잡을 수 없었다고도 하였지요. 그래서 이석염은 이름을 숨기고 먼저 이 고을에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을 잃은 과부의 집에서 남자 하인을 구한다는 말을 들었지요. 그 집에 들어가면 집안 사정은 물론이고 마을 돌아가는 형편까지 자연스럽게 살필 수 있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집의 하인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이석염은 그 뒤 하인 노릇을 하며 사또의 악행과 고을 사정을 하나씩 살펴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세곡 장부를 부풀린 일, 소작인을 겁주어 흔든 일,
배통을 줄여 곡식을 가로챈 일, 나라에서 내려온 구휼미를 빼돌린 일까지 모두 확인하였다고 하였지요. 그리고 이석염이 손을 들어 관아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관아 뒷문 쪽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석염이 미리 손을 써 두었던 것이지요. 포졸들이 관아 뒤편 창고의 문을 열어 젖히자 안에서 곡식 가마니가 줄지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구휼미가 그대로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당에 모여 있던 백성들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탄식을 흘렸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동안 사또의 은혜인 줄 알고 고개를 숙였던 일이 모두 속임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된 것이었지요. 사또는 그제야 다리가 풀린 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포 자락이 흙바닥에 닿는 것도 모른 채 주저앉고 말았지요. 이석염은 그런 사또를 내려다보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조태관. 그 한마디만으로도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석염은 이 고을 백성의 피와 땀을 빼앗고 나라에서 내린 곡식까지 제 배를 채우는 데 쓴 죄를 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박춘길의 이름도 불렀지요. 사또의 손발이 되어 백성을 겁주고 재물을 빼앗은 죄를 함께 물었습니다. 조태관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고 있었고 박춘길은 도망치려다 포졸들에게 붙들렸습니다. 이석염은 두 사람을 세운 뒤 죄목을 하나씩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선 백성들 사이에서는 억눌린 숨소리와 울음, 분노가 뒤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최씨 부인은 그 자리에 선 채 만복을, 아니 이석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요. 장작을 패다 도끼를 놓치던 손, 물동이를 들다 비틀거리던 걸음, 윤서와 함께 마당에서 글자를 쓰던 모습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그 모든 일이 단지 어설픈 하인의 모습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어머니의 치마를 붙잡은 채 이석염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이라 불러주던 사람, 함께 글자놀이를 하던 사람, 웃게 해주던 그 사람이 지금 마패를 들고 서 있는 것이 아이에게도 낯설었지요. 이석염은 포졸들에게 조태관과 박춘기를 묶으라고 한 뒤 다시 백성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숨겨둔 곡식은 오늘 안에 모두 꺼내어 빠짐없이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쇠곡을 부풀려 거두어 간 목도 하나씩 따져 돌려주겠다고 하였지요. 그 말을 듣자 백성들 사이에서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마워하는 이도 있었고 하늘을 보며 길게 숨을 내쉬는 이도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이석염은 최씨 부인이 서 있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관아 마당을 가로지르던 걸음이 최씨 부인 앞에서 멈추었지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이석염이었습니다.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그동안 속인 일을 용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서를 내려다보며 말하였습니다. 도련님, 이제는 장작 잘 패는 하인이 올 것입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어 이석염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지만 입가에는 아주 작은 웃음이 떠올랐지요. 최씨 부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인사 속에 고마움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으며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여러 마음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석염은 그 인사를 받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더 오래 머물지는 않았지요. 이석염이 관아 마당을 빠져나가려 할 때였습니다. 복례가 울먹이며 한마디를 하였습니다. 밥이라도 한 끼 더 드시고 가시지요.
이석염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복례 어르신 밥이 이 고을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복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만복은 떠났습니다. 장작도 제대로 못 패고 물동이도 비틀거리며 옮기던 어수룩한 하인은 더는 그 집에 없었지요. 하지만 그가 머물다 간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당 흙바닥에 희미하게 남은 글씨 자국, 부엌 곁에 서툴게 쌓아둔 장작들, 그리고 한동안 얼어붙어 있던 집안 공기를 조금씩 풀어놓은 온기까지 말입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마당으로 나가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흙바닥에 글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를 돌아보며 웃었지요. 아버지를 잃은 뒤 처음 보였던 그 작은 웃음보다 조금 더 자란 웃음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복례가 있었고 마당에는 윤서가 서 있었지요. 남편을 잃은 뒤 쓸쓸해진 집안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하나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집안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최 씨 부인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을 지탱하는 데에는 힘센 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힘이었지요. 만복이, 아니 이석염이 그 집에 남기고 간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곁에도 만복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평안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